돌봄 사회라고 하는 건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근데 이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위에서 제도로 내리꽂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인프라 속에서도 실제로 시민들들이 서로 연대하여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예. 그게 이제 시민적 돌 난잡한 돌봄, 시민적 돌봄, 보편적 돌봄 이런 개념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때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죠. 제가 요즘에 진짜 노인이 삶의 질을 유지한 채로 존엄하게 늙고 죽으려면 마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골에 있는 마을은 이게 다 인제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죠. 이게 공무원들이 예산과 권력을 갖고 들어가서 이미 인제 있는 마을들을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시키는 거고.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면했던 고민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예. 뭐 장애 문제라든지 소외 문제라든지 뭐 퀴어에 대한 문제도 계속 외면하고 혐오만 하고 가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 다 같이 복합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좀 우울하기도 하면서 또 얘기를 한다는 게 또 이거 자체가 희망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마구 질문을 던져 주십시오. 어느 분부터 해 주실까요? 그 문탁 선생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10년 전부터 선생님 하는 걸 계속 이제 유튜브로 보고 했는데 오늘 선생님 세종에 오신 줄 알고 여기 왔는데 온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놀랐고 제가 다음에 한번 가겠습니다 세종에. 그리고 이게 제가 고민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닿이는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 세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돌봄이랑 뭐 이런 거 저출산이랑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하시는 책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일할 때 그 만나는 질문들이랑 많이 닿아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고민하던 것들을 대체로 이렇게 글로 그리고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고 항상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되게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저의 이제 첫 번째 고민은 결국은 어떻게 죽을지 이거를 잘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것 중에 먹고 사는 문제하고 비전을 같이 추구하는 문제가 같이 가기 되게 어려운데 저도 이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먹고 사는 문제랑 잘 항상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은 이렇게 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 돼서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계속 고민되는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것보다 이 일로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해왔는데 결국은 내 개인적인 문제 이제 저는 어머니가 이제 약간 경도인지 장애가 와서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거하고 사회적으로 노력하는 거가 어떤 관계인지 요즘에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개인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또 개인적인 노력을 다 하면 사회가 바뀔 줄 알았는데 사회가 안 바뀌고 이런 질문들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는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으로 일하고 그래서 장기 요양이랑 머리 보육이랑 저출산위원회에서 근무도 했고 근데 이제 말씀한 것처럼 건강 이데올로기, 의료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되게 많은 이제 의사분들이 의대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항상 생각하다 보면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고민들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노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노년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적이 없고 저희 회사에서도 일할 때 되게 노년을 어떻게 볼지 제가 30대 중 40에 노인 장기 요양을 했는데 노년에 전혀 이해 없이 이제 했는데 이제 노년을 이해하다 보니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노년을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보통 접근하는 의료적인 접근을 벗어나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필요한데
말씀한 것처럼 그 레퍼런스는 많이 없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책은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서문 읽고 앞에 좀 읽고 오늘 강의에 있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질문보다 커멘트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돌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돌봄도 정말 이야기가 이제 많은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돌봄 선언이라는 공산주의 선언, 공산당 선언 이후에 정말 200년 만에 돌봄 선언이 나온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논의의 방향은 이제 사회 전체가 이제 돌봄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누구나 이제 보편적 돌봄, 그러니까 시민적,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돌봄 사회라고 하는 건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근데 이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위에서 제도로 내리꽂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인프라 속에서도 실제로 시민들이 서로 연대하여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예. 그게 이제 난잡한 돌봄, 시민적 돌봄, 보편적 돌봄 이런 개념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다른 노년의 발명 이렇게 이야기한 것 중에는 늙는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화된 노년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공유를 하는 건데, 사실 장애를 가진 몸으로 나이 드는 것, 비혼으로 나이 드는 것. 그래서 에이징 솔로라고 하는 책이, 지금 김희경 선생 책이 엄청 뭐, 그러니까 한 20명 인터뷰해 갖고는 낸 책이거든요, 비혼들. 그러니까 비혼들은 또 진짜 이게 늙어서 '이거 진짜 나 폐지 줍는 노인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 정도의 경력이 있는데 왜 저런 걱정을 해?'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폐지 줍는 노인이 될까 봐 엄청 걱정해요. 그래서 에이징, 예, 그러니까 비혼의 나이듦, 그다음에 남자의 나이듦, 이거 진짜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게. 남자는 정말 싱글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인이고 남편이고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죽거든요. 어차피 누구나 다 말년에 혼자가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한 날 한시에 부부가 죽을 수는 없어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는 여성의 수명이 높은데, 제 친구도 보니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오랫동안 어머니와 자식들과의 관계였는데, 제 친구는 두 분이서 그냥 사실 때는 알콩달콩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가 이제 아프면 인제부터 이제 문제가 됐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치매가 되면서 어머니의 돌봄 부담이 사실 커진 건데 자식들은 몰랐어. 자식들 넷이 정말 다 배울 만큼 배울 사람들이고, 부모에 대해서 뭐 전혀 집안에 불화가 전혀 없는데도 사실상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인제 뭐 한 3-4년 진짜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혼자 남으셨는데, 와, 이게 또 아버지 돌봄은 어머니 돌봄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남자 혼자 있으면 요양보호사들도 안 가라고, 할아버지만 있는 집을 안 가려고 해요. 1차적으로 차적으로 왜 안 가려고 하냐면, 물론 뭐 할아버지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아까 일상 돌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와상이면 뭐 기저귀를 갈아 낀다라거나 목욕을 시켜야 된다라거나 뭐 옷을 입혀야 된다거나 무거운 거야, 할아버지들이. 근데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나이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60대 막 70대 그러거든요. 힘든 거야. 예. 인제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일단 남자들은 너무나 싱글력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혼자 남았다? 그러니까 남자의 나이듦, 인제 이러니까 정말 나이듦이 한 가지 모습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노년의 발명, N개의 노년에 대해서 우리는 만들고 유통시켜야 하는 게 인제 우리 시대의 과제인데, 인제 제가 지금 인제 다시 이제 돌아오면 우리가 인제 돌봄 사회가 되어야 하는 거고, 돌봄 사회라고 하는 건 국가가 만든 제도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근데 국가가 만든 제도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인제 그런 가족 돌봄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여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 실제 인제 난잡한 돌봄이라거나 시민적 돌봄, 난잡한 돌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1970 년대 뉴욕에서 게이 커뮤니티, 레즈비언 그때는 인제 에이즈 걸리면 다 죽었으니까 에이즈 활동가들들이, 그래서 에이즈 걸리고 죽고, 우리 필라델피아 이런 영화 기억나시죠? 톰 행크스 나오는. 그러니까 "니네가 난잡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런 병에, 몹쓸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는다."라고 사회적 혐오와 비난이 투여가 됐을 때,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가면 마지막에 간호를 해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에이즈 그 커뮤니티, 게이 커뮤니티나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 돌봄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인제 동료들을 함께 돌보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그 더글라스가 이제 그 글을 썼는데, 그래서 이게 마치 원래 퀴어나 크립 같은 것도 우리가 퀴어 퍼레이드, 이게 우리가 이게 퀴어가 그 멸시하는 용어였잖아요. 그걸 전유해서 퀴어 프라이드로 가져온 거잖아요. 장애인 크립, 그것도 저 병신 이런 거를 크립 프라이드 이렇게 해 갖고는 인제 전유해서 가져온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난잡하다고 흉봤지. 그래, 난잡한 돌봄을 해 볼게." 이거는 핏줄에 갇히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서로 돌보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게 인제 시민적 돌봄. 이제 제 책 보면 혹시 노라 서포터즈, 친구들이 서로 인제 돌보는 거죠.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제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게 아까 인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들 임금을 많이 줘야죠. 근데 이게 돌봄이 단순하게 노동으로만 환원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노동으로 인정되고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투여하는 건데, 노동을 넘어서서 이 시민적 돌봄은 어차피 우리는 다 취약한 존재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존재론이거든요. 우리는 취약한 존재론으로 어떻게 이 취약함을 공동의 역량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 서로 돌보는 역량은요, 전쟁 대신 평화를 채택하는 역량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어떤 시민적인 그런 어떤 에토스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라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근데 선생님은 지금 공무원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돌봄 사회를 갈 때 핵심은 지금 이제 작년에 법 만들어졌고 내년에 시행하게 되는 지역사회 돌봄법이에요. 이게 AIG, 에이징 인 플레이스 AIP라고 해서 살던 곳에서 늙고 죽어가기거든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하면 건강보험 재정이나 장기 요양보험 재정도 우리가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지역 사회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일본의 인제 그 포괄 케어를 고대로 갖고 온 건데, 이게 이제 이 사이에 계엄 있고 막 이래 갖고는 이게 지금 내년 6월 월인가 시행인데 시행령도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게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인제 이게, 근데 지역사회 공무원으로 가면 저는 정말, 예전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의 표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중앙부처 공무원 잠깐 어공을 하긴 했었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칠곡 할매들 때문에 그 칠곡의 칠곡 군의 주무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무관이 뭐, 저는 그 주무관 한 명의 아이디어가 그 칠곡 할매를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고, 칠곡 할매들의 노년의 삶을, 그러니까 농촌 마을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고립되고 노인들밖에 안 남아서 이게 정말 피폐화되어 있는 건데, 그 칠곡 군청의 그 공무원이 인제 거기서 이제 한글 교실 열어 갖고는 할머니들 했는데, 할머니들 그래서 시쓰게 만들고 막, 유튜브 보면 김훈 작가가 입에 거품을 품고 "이렇게 훌륭한 시집을 난 본 적이 없다."고 막 강의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칠곡 할매체를 만들어 갖고는 전국적으로 보급을 했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인제 이게 유명해지니까 어떤 다큐 감독이 가서 칠곡 할매와 관련된 칠곡 가시네들이라는 다큐를 찍었어요. 저는 그 다큐 보고 사실 너무 감동해 갖고는 그 감독이 쓴 책도 사서 봤거든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그래서 이 아프지만 의료화되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라고 서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팡이 짚고 가고 막, 지팡이도 안 돼 갖고는 보행기 끌고 가면 막 서럽다가, 친구가 노래 자랑하면 그 친구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다 지팽이 때려치고 그 단 위에 올라가서 암으로 파티를 같이 부르고 놀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책 읽을 때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다큐 감독이 할머니들이 그렇게, 제가 영화 볼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냇가에서 쭈그리고 앉아 갖고는 빨래를 해요. 이거 병원에 가면 그 할머니들 다 관절염 있고 다 그러거든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세인데 계속 빨래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무를 캐러 다녀요. 근데 그게 근골격계 노년 환자한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같이 그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중에 책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는 이게 시골 할머니들이어서 나무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대요. 할머니들은 나물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시다는 거. 그러면 왜 나무를 캐냐? 재밌어서. 이게 작가 감독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골 할머니들이 나물 캐는 건 나물 반찬이 좋아서다. 이것도 우리 편견이야. 그런데 이제 평생 했던 일인 거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이 있으면 그런 일상이 있는데 이제 국가가 인프라로 인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해 갖고는 좀 아프고 이러면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읍내 나가지 않아도 왕진 의사 오고 또 지역에서 인제 어떤 돌봄 케어 매니저 같은 거 우리나라 지금 법에 그게 없는데 그렇게 하면 노후가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그러니까 노인이 우리 한때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죠. 제가 요즘에 진짜 노인이 삶의 질을 유지한 채로 존엄하게 늙고 죽으려면 마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골에 있는 마을은 이게 다 인제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죠. 이게 공무원들이 예산과 권력을 갖고 들어가서 이미 인제 있는 마을들을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시키는 거고 제가 칠곡할매 보니까 주무관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제주 가서 서늘리 가서 인제 좀 오래 있을 건데 서늘리 그림 할망들 거기는 그냥 그림 선생이 한 명이 할머니들을 완전히 진짜 뭔가 정말 기막힌 신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르 귄이라고 하는 SF 소설가가 있거든요. 그 르 귄의 이제 에세이 중에 그 유명한 인제 캐리어백 이론이라고 이렇게 그 바구니 이론이에요. 소설이라고 하는 건 영웅 서사가 아니고 귀리나 나락 이렇게 바구니가 있어야 이거를 담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건 그런 건데 사실 그림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나락 이게 거기 보면 치매 할머니가 있는데 제주에 해녀여서 딸도 못 알아봐요. 딸이 그림 시중을 드는데 못 알아보는데 그림의 캔버스가 밭이에요. 그래 갖고는 여기에 계속 점을 찍어요. 계속 뭘 심는 거야. 이 밭 이게 밭에.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는 무슨 추상화예요, 추상화. 왜 점만 찍는 그 유명한 뭐 화가들 있잖아요. 엄청 비싼. 근데 그게 가능한 거야. 그 원래 있었던 그 자기가 살던 자기 집에서. 그리고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그 전시 갔을 때 정말 놀랐던 게 전시회를 어디서 하냐면요. 그 할머니가 나중에 인제 그 마을회관 같은 데서 인제 그 시골에 내려가서 인제 살기 시작한 저기 그림 선생이 우연히 어떤 할망하고 원래는 그 벽시 학교에서 그림 가르치다가 그 옆에 사는 할머니가 그 목탄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숲같이 생긴 게 뭘까?' 그래서 이걸로 그림 그리는 거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게 제가 정말 그 그림 보고 '향모를 따오며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게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4.3의 기억인데 이 4.3 그러니까 4.3 그리고 어렸을 때 자기가 10 살부터 애순이처럼 동생 업어서 키우고 이런 거 그리는데 이게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자기 삶을 다시 해석해 내는 거예요. 저는 거기가 대부분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랑 다 동갑인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그 할머니 같은 표정을 지은 적이 없거든요. 삶의 신선함은 누가 더 신선했다, 누가 덜 신선했다 사실 따지기 어려울 거예요, 1930 년대 생들에게. 전쟁을 겪고 삶은 팍팍했는데 과거가 현재를 요즘에 그 한강 때문에 우리가 계엄 겪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4.3도 그래서 4.3을 그리는데 그 머리에 군인들 머리에 거기가 로즈마리가요.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 막 이따만한 나무거든요, 제주 가면. 머리에 다 로즈마리가 폈어요. 그런 그림을 그려요. 아니 이게 그림이 신화고요. 그림이 이야기고 할망이 신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림 선생 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 그 일상을 구성하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시를 쓴다라거나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진짜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이게. 이게 노령 임금 올리는 것보다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시민적 돌봄이 가능한 거죠 어떤 형태로든. 거기는 마을이에요. 저는 그래서
국가는 제발 그 AIP 지역사회 돌봄법이 잘 되게 세팅을 하고 우리는 시민적 돌봄을 통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이제 장차 맡게 될 우리 부모의 돌봄이나 혹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누군가 우리의 나의 돌봄을 맡길 때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존엄한 방식으로 늙고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너무 답이 길었죠? 음. 선생님, 저도 한 말, 에, 에, 에. 아, 저 지금 저희 치매 엄마래. 한 5등급인데, 지금 제가 모신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음, 저희 엄마가 주간보호센터를 아침에 8시 반에 가서 저녁에 5시에 오시는데, 음, 항상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방과 후 치매 할머니들 다니는 어떤 조직이 근데 그 있어야겠다. 데일리 센터에서 프로그램 없어요? 아, 프로그램인데 그 5시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제가 퇴근하고 가면은 8시, 9시인데 아, 엄마가 이제 5시에 집에 와서 그 그러니까 치매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TV 리모컨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나가서 어디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전화하면 놀이터라도 간대. 놀이터도 재미가 없나 봐요. 갈 데가 없다고 맨날 놀이터에 하시고 무슨 친구가 있어야죠. 예.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단지 내에 엄마가 걸어서 10분 이내에 가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서 거기 혼자 걸어갔다가 오시긴 해서서 편하긴 한데, 제가 보면 이렇게 보통 아이들도 방과 후 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한테도 방과 후 학교 같은 게 있으면은 거의 한 20명을 한 두세 명이 케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주간보호센터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유치원처럼 주간보호센터에서 늦게 퇴근하는 보호자를 위해서 야간 돌봄까지 가능한 방식으로 뭔가 바뀌어야죠, 사실. 이게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나이가 많고 가정이 있는 분들이니까 딱 뭐 9시에서 12시, 뭐 아니면 10시에서 1시, 혹은 뭐 이제 2시에서 5시 이렇게 선호하시고 저녁 때 야간 돌봄 같은 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자꾸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직장 갔다가 오면 5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거는 제도적으로 저한테 하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무원한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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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그쵸.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에, 아니라 에. 공무원 그렇죠. 지금 에, 에, 보건복지부의 송경준 선생님한테 그냥, 왜냐면 저희 요양보호사님도 썼거든요. 근데 에, 엄마가 에. 보니까 학교 같은 걸 더 좋아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지금 제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음, 뭐냐면 어린이집이랑 요양원이랑 똑같아요. 주간보호센터랑. 근데 이제 음, 그게 부모의 돌보는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야간까지 하고 주간보호센터도 야간까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가 4시에 끝나서 집에 음, 와서 저녁 먹고 돌보는 구조가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출산이 되는 이유도 그렇고 그런 음, 게 이건 공무원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보면 그, 그 노동 시간이나 노동 시장을 바꿔서 그 돌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그거를 그 노동 시장을 전제로 돌봄을 이렇게 늘리는 거는 일단 한계가 있고 되게 문제가 있어요. 애들을 8시까지 거기 붙잡아 두면 어린이집에 두면 애들이 너무 힘들고 어른들도 되게 맞아요. 힘들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인데 연결시켜 얘기하면 국가가 이제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이제 옛날에 치매 국가 책임제 뭐 이런 국가가 책임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탁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제도가 없을 때는 그 국가가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 전체를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제 20년 복지부 근무하면서 결론 느낀 게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문탁 선생님 얘기한 건 지역에서 자기가 살던 데서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제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원래 우리나라에 커뮤니티 개념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있다가 6.25하고 막 산업진흥하면서 이촌 향도하면서 다 없어지고 근데 외국은 커뮤니티 개념을 가져서 커뮤니티 케어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되게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다 커버는 할 수 없고 제도적으로는 다 커버할 수 없고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생력은 안 생기고 그 사이를 어떻게 메꾸느냐가 계속 이슈가 됐던 건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신 여러 사례를 들으면
지역사회에서 시민연대를 통해서 이런 시민적 자생적이고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탁 네트워크 같은 인문학 공동체에서도 지역 생협 같은 데에서도 이제 돌봄의 역할을 좀 떠맡아야 돼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의 구조가 바뀌고 저녁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이거는 맞는데 조건이 따라 다 다르면 이제 지역 사회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꺼이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게 그 문탁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제 저희랑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있어 그 또래가 있어야지 무슨 한 나이 차이가 많이 있는 사람하고 있고 싶어 하지 않으실 텐데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을 국리를 계속해서 해내야죠. 그러니까 요즘은 지역 생협들이 인제 쪼끔씩 바꾸려고 해요. 이게 예 생협들이 인제 돌봄 생협으로. 일본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협들끼리 원래 거기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문탁 아 선생님이 연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원래 어린이집도 공동 육아해서 하는 어린이집 유형이 있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이제는 되, 안 되죠. 예. 공동 육아 대안학교 시대는 20 년으로 끝났어요. 인제 세상도 바뀌고 인제는. 그러면 그 시민적 연대라는 걸 더 어떻게 음. 구체화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경험을 토대로? 저도 뭐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 이 노년의 삶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는 주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지금 시니어 코하우징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약국하고 똑같아요. 시니어 코하우징 모여서 전세를 살 돈으로 이제 집을 같이 짓자. 이게 그래서 인제 저희 그 임장 다니잖아요. 땅 보러 다니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지금 저희가 자가도 있지만 자가가 아닌 친구들도 있고 나이를 먹고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저희가 그랬거든요. 인제 나이 먹으면 소득이 줄면 저희는 아주 그러니까 나이 듦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나이가 많이 먹으면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이 서울로부터 20 킬로씩만 뒤로 후퇴하면 돈을 더 많이 축적하고 있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인제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저기 인제 지방의 배우지 공동의 배우지를 두자. 그래서 거기에서 그 돈을 막 벌진 않아도 소일거리가 있어야 하니까 늙어서도 약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약간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뭐 나는 서예를 배워서 우리 그때 한참 동양고전 공부 열심히 했던 거니까 서당을 열자 뭐 심지어 뭐 요즘은 뭐 출판사 개업 이후에 책 한 권도 안 팔린다는데 우리가 독립 출판을 배워서 독립 출판을 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오래됐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지방에 그래서 제가 문탁 연수원을 만들어서 그건 제가 이제 어머니랑 살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도시적인 삶의 리듬이라고 하는 게 이 늙어가는 삶의 리듬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랑 살면서 제가 갖게 된 나중에 보면 돌봄은 아주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웠는데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한테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정말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사회가 다양성이 있어야 되냐면요. 엄마가 눈도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감각과 속도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좀 느리면 제가 답답해서 못 보거든요. 근데 엄마니까 '그 리듬에 맞춰야 하는 거구나.'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알게 됐고요. 제가 엄마랑 집을 얻을 때 얻는 기준이 뭐였냐면 뷰가 좋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노인한테는 최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노인의 몸과 노인의 삶을 몰랐던 거예요. 노인은 문만 열고 나가면 평지고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옆에 자기가 5분 걸어서 상가가 있어서 떡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가 용인이니까 난개발이잖아요. 다 상가가 갖고는 만들 거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비유가 좋으니까 가장 높은 단지. 그래 갖고는 무리를 해 갖고는 큰 평수로 해서 엄마를 모시고 정말 조용하고 뷰가 좋은 데를 모셔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나를 이 산 꼭대기에 처박아 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게 엄마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한테 그거 피드백을 한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차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몸의 상태에서 아주 낮은 경사도 결국 그거 올라오시다가 넘어지신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에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타자의 우리가 타자성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런 몸들과 같이 살면서 이 리듬을 같이 맞추는 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대고 뭐 다 이빨린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랑도 같이 살아야 되고 장애인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고 노인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 당황하잖아요. 호떡 사러 갔는데 그 호떡이 농인들에게 그 호떡 그거를 리어카를 주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거 없으면 계속 뭐 "이거 얼마예요?" 뭐 무슨 계속 말로 한다고요. 그러다가 딱 깨닫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예. 제가 수어 배우러 이사 주일인가 나갔다가 너무 도저히 시간을 못 내서 제가 못 했는데 저는 수어를 배우는 게 저의 다음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모여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여 살고 쪼끔 인제 땅이 싼 데에 가서 모여 살고 거기에서 이제 늙고 서로 돌봐주고 인제 그러다가 정 안 되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요양원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의 요양원에 가서 인제 요양원 안 가면 땡큐지만 만약 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요양원도 좋은 요양원의 기준이 없거든요. 요양원은 완전 난리배어 갖고는. 요양원 진짜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우리는 이제 돌봄의 사회화가 아니고 사람들이 돌봄의 외주화, 돌봄의 시장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이 너무 없어요. 공공이 1%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 후배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기가 볼 때 시장화보다 더 문제가 영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세화. 지금 일산만 해도요. 예전에는 엊그저께 신문에 났어요. 예전에는 상가가 다 학원이었는데 지금은 요양원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상가 건물에 학원이 없어지고 요양원이 다 들어서고 있어요. 이게 고령화 사회 풍속도예요. 그래서 인제 케이스는 인제 정말 만들어야죠. 인문 세종의 케이스를 좀 만드세요. 근데 나이 드신 회원이 있어야지 만드는데. 다들 젊으시면 자기 문제가 아니죠. 돌봄부터 오겠죠, 돌봄부터. 음. 선생님, 저는 저희 엄마가 지금 평지에 살고 아파트에 사는데 한 네. 35년 살았어요. 네. 그래서 길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음음음음. 상가도 바로 단지 나가면 있고 병원 그쵸. 나가면 그거 있어서 좋아요. 예예. 제가 손이 덜 가는 거예요. 혼자서 다니니까 치매가 그럼요. 예. 있어도. 그래서 그럼요. 아, 거주지를 정할 때 내가 3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할 때는 이렇게 평지에 상가가 바로 옆에 있는 애들 살아야겠다. 그러면 이 몸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럼요. 예예. 네, 예.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요즘은 치매가 100만 명이고 이제 곧 더 인제 늘어날 텐데 초기 약이 좋아져 갖고는요. 초기 치매인 상태로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화되지 않은 상태로 초기 치매가 길어지는데 초기 치매가 길어진다는 건 와상이 안 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상의 그거 신체적인 거잖아요. 제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준비가 아니고 '치매에 걸릴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테드 강의에서 테드에서 알츠하이머 이렇게 치시면 외국에 인제 그 젊은 친구가 테드 강의한 게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 대학 교수였는데 알츠하이머 걸렸다는 거예요. 뇌를 평생 너무나 많이 쓰셨지만 알츠하이머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을 준비가 아니고 알츠하이머에 걸릴 준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게 그것 인제 루틴 같은 건데 신체에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로 뭔가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자기는 종이접기와 뜨개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망했잖아요. 완전히 젬병이거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거를 인제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뇌니까 의외로 알츠하이머가 피지컬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와상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제 이게 몸의 균형을 자꾸 잃고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부러지고 치매 상태에서 와상으로 오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거는 요즘 뭐 저속 노화 선생도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한다. 태극권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가 자기 아버지가 딸도 못 알아보고 손녀도 못 알아보고 이 언어 능력도 다 상실했는데 누구에게나 친절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종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나가서 이 치매가 예쁜 치매, 미운 치매 뭐 이렇게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미운 치매, 그래서 이거 치매 돌봄하고도 관련되는 건데 이게 그 치매의 당사자성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제 친구 아버지도 어느 날부터 갑자기 데이케어 센터 안 나가신다고 막 그러셔서 제 친구가 너무너무 고민을 했는데 싸운 거야, 거기서 누군가가. 근데 왜 싸우냐고 물어보면 까먹었어. 낮에 있었던 건데. 근데 감정은 남아 있어. 그러니까 기억이 상실되면요. 사건은 잊어버렸는데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휴머니티 타 티든가 그 책을 보면 미운 치매가 되는 것은 어 '대상화된다.'라고 느껴지면 인지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게 '존중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인지가 없는 상태로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핥히고 발로 차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핥히고 발로 차고 이러니까 묶어 놓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선배 그 요양원에 그 면회를 갔었었는데 1인 4 실이니까 할머니가 4 명이 있는데 저희 선배가 제일 52 년생이니까 젊고 영주 언니. 어 다 치매인데 한 할머니는 묶어 놨어요. 왜냐하면 소수가 시설에서 하는 건 그런 건데 그리고 이게 치매가 되면 저희 선배도 그런 게 뇌가 손상이 되면 이게 다 굽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펴요 이거를. 이런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제 옆 옆 베드에 있는 할머니도 이 손이 묶여져 있는 상태로 다리가 이렇게 꼬부라져 갖고는 있는데 원래 안 그랬대요. 근데 코로나 때 면회가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오랜 기간 가족이 아무도 면회가 안 오면서 치매니까 가족을 못 알아봐. 근데 그때 면회가 아무도 안 오는 그 상태에서 몸이 다 굳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치매 되면 묶어 놓거든요. 묶어 놓으면 이 난폭함이 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로 하면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자기 일상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배려와 최소 한도의 돌봄으로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나가서 가까운 데 한의원도 갈 수 있고 떡 사 먹으러 상가도 있고 이래야 돼요. 예. 저는 그걸 몰랐죠. 또 처음 금방금방 오신 넘어가. 미연 쌤이나 미숙 쌤 뭐 소감이라든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질문 드릴게요. 내가 돌봄을 받던 그 돌봄의 끝은 이제 죽음인데, 사실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저는 지금 생각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내가 돌봄을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거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는데, 선생님께서 적극적 안락사나 또는 뭐 단식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죠. 진짜 어려운 문제고요. 음. 그러니까 인제 이게 스위스 같은 데의 존엄사는 인제 주로 말기 암 환자한테만 이제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제 암이 인제 말기에 엄청나게 통증이 인제 심하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겪으면서 명료하지 않은 정신으로 인제 그럼 이제 몰핀을 투여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몰핀 투여가 또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 의사는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의 몰핀 허용도를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제 그런 상태에서 인제 제한적으로 인제 허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아 영어 못하면 스위스는 못 가겠다.' 인제 왜냐하면 모든 기록을 다 영어로 해서 보내야 되고 이따 가서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돼. 이게 본인의 의사인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3천만 원만 있으면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그 졸업사 제가 열심히 읽고 "영어를 못해서 못 가겠다." 제가 이랬는데 요즘은 AI 통역기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이제 거기도 당연히 왜냐하면 그걸 엄격하게 한 게
사회에서 노년의 삶의 질을 존엄하게 보존하기 어려워서 너무 노년의 삶이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사회적으로 이걸 해결을 못한 걸 왠지 그 상태에서 개인이 그냥 내가 존엄하게 죽고 싶으니까 나는 안락사를 택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죽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거기도 이제 그게 이제 그 존엄사의 이제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 스위스, 네덜란드인가 거기도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가 아니어도, 그래서 이제 그 고다르가 존엄사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지루하다. 암이 아니어도 너무 오래 살았고 이제 나는 창의력 다 고갈되고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음 나는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도 이거가 이제 이 존엄사가 허용되는 방식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본물 터지듯이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구에서는 존엄사 캡슐이 발명이 됐어요. 보셨죠? 이제는 거기 들어가서 버튼 누르면 저절로 가스가 나오고, 그런 이렇게 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선텐 무슨 이런 기구 같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플랜 75처럼 일본 영화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 75살만 되면 죽는 법을 이제 SF죠. 예, 디스토피아.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이런 건데, 그 단식 존엄사도 보면 단식 존엄사를 하려도 어머니가 암이고 딸이 의사여서 단식 존엄사에 조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나 단식 존엄사 못 돼요, 이게. 헨리 니어링 정도가 되려면 평생 노동과 소식으로 몸이 단련되어야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식의 식생활에 노출되어서는 단식 존엄사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게. 예,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우에노 지즈코는 그 존엄사에 굉장히 반대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인제, 그러니까 도대체 살아야 할 가치가 있고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하든 누가 정하든 그거를 정한다라고 하는 게, 그건 어쨌거나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거나 인제 그런 걸 정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겠습니다. 그러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더라도 저를 어여삐 봐주세요, 이거지. 예. 이렇게 가야 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벽에 똥칠하게 되면 나는 죽어야지. 예. 이 우에노 치즈코 아시죠? 일본의 페미니스트 사회학자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저도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벽에 똥칠하는 게 존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벽에 똥칠하고 사는 삶이 맺는 관계가, 아 이 사람을 그러니까 존엄하게도 그렇게 살아도 존엄하게도 하고 존엄하지 않게 하기도 하는 거니까, 의원의 치즈코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벽에 똥칠할 때까지도 존엄하게 살 수 있게, 예, 그렇게 어떤 돌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현숙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최현 선생은 무슨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굴곡을 겪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진보 정당 운동해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다가 이제 커밍아웃 해 갖고는 내가 양성애자다 그래 갖고는 뭐 이혼하고 막 집에서 절연하고 막 이제 저보다 한 연배가 몇 살 위인데요.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 운동하다가 거기서도 그만두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집은 좀 괜찮게 살았던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본가하고도 다 관계를 끊었는데,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신 거를 기록한 작별일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진보 정당 운동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사를 하시면서 이 판을 보시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노인들을 계속 구술했어요. 그래서 할베이 탄생, 이거 굉장히 좋은 우리의 인류학적, 그러니까 정말 인제 할아버지 두 명을 인제 인터뷰를 하고, 또 이제 시골의 구술도 계속 하시고, 지금은 쪽방촌에서 빈민 운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최은수 선생님은 아주 일찍
나는 내가 내 손발로 내가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면 나는 자유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장 아메리가 쓴 책의 이름인데 일종의 존엄사 같은 거거든요. 안락사. 그러니까 나는 자유죽음을 택하고 나의 장례는 공영 장례로 하겠다. 이걸 아주 일찍부터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앞으로 바로 그 안락사 문제가 계속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쟁점이 될 거예요. 더 고민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봐야죠. 안락사가 쉬울까? 일단 안락사를 하고 싶어도 안락사가 쉬울까? 이런 생각은 저는 들어요. 예. 그래서 그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 보면 제 책에도 썼는데 윤여정이 탑골의 바카스 할머니잖아요. 성매매 할머니. 죽여주는 여자가 그 단골들이 정말 이제 막 이렇게 반신불수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어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친구를 자기가 그럼 그냥 친구면 자기가 그거를 죽여야 되는데 이 윤여정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어떤 자비의 마음으로 그걸 죽여줘요. 그리고 그 단골도 마누라가 죽고 막 인생이 너무 막 의미가 없어갖고는 마지막 남은 돈 다 털어갖고는 좋은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화대주고 자기 죽여달라고. 제가 진짜 그 영화 보고 대노했거든요. 아니 남자들은 죽는 것도 혼자 못하냐고 이게 왜 자꾸 죽는 것도 여자들한테 죽여달라고 그러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죽는 것도 쉽지는 않죠. 생각해 봅시다. 미숙 선생님 뭐 질문이나 소감 있으실까요? 소리 좀 켜주세요, 선생님. 안 들려요, 선생님. 선생님, 그 옆에 걸 누르세요. 아, 됐어요, 이제. 왼쪽 거. 반대로 했네, 반대. 네. 음소거. 네, 됐어요,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네. 너무 책도 그렇고, 오늘 토크도 그렇고, 너무 현장감 있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가 치매 포럼을 하거든요. 저희 문탁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치매 포럼이 8월 16일 날 하는데 이게 치매 돌봄 요양원이에요. 그러니까 치매가 마지막에는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치매가 이게 딱 이게 넘어서 저작 활동이 안 되면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더 이상 자기네가 케어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양원에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요양원의 기준이 너무 없어갖고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지금 프리랜서 다큐팀이 이제 KBS에서 방영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 요양원을 밀착해서 들여다보는 이제 이거를 지금 작업을 하는데 저희랑 약간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포럼을 열고 이제 또 그걸 또 이제 좀 찍고 반영하고 이제 그런 건데 저희도 치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치매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다라거나 장차 요양원을 생각하면 어떤 요양원을 가야 하는 거지? 혹은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나는 어떻게 돌봄을 받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문상 네트워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복잡한데 인문 약방이라는 데를 또 들어오시면 나중에 오선민 선생님이 좀 이렇게 그러면 치매 돌봄 요양원 여름 포럼에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셔야 돼요. 용인까지 오셔야 되긴 하지만 수지거든요. 그래서 저기 전철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든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저희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러면 소식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도화지에 그림으로 씨를 심는 장애 할머니 얘기, 치매 할머니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로 될 수 있는 맞아요. 분이
그림으로 씨를 심고 있다는 게 그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노년의 발명이 아닐까. 네, 선생님이 왜 자꾸 서늘리에 그렇게 오래 계시나 그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북토크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탁 선생님 다음에 또 저희가 또 모시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봬요. 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